이럴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이에요. 큰아들이라고요. 강남 한복판 30층 유리 건물 꼭대기 대표실. 박 대표는 창가에 서 있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낮부터 분주했다. 크레인이 천천히 회전하고 도로 위의 차량들이 끊임없이 흐른다. 30년 전 그가 맨손으로 뛰어들었던 현장들과 닮은 풍경이었다. 책상 위에 사진 두 장이 나란히 놓여 있다. 한 장은 오래된 사진. 어린 민수와 재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웃고 있다. 다른 한 장은 최근의 사진. 재호의 빈소 앞 검은 상복 차림의 지혜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 잠시 후 대표실 문이 열렸다. 대표님, 이사회 시간입니다. 박 대표는 창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정장 재킷을 걸치고 넥타이를 한번 정리한다. 거울 속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책상 서랍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검은 장갑 한 켤레가 들어있다. 손가락 끝이 닳아있고 시멘트 가루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용식은 장갑을 꺼내지도 다시 만지지도 않았다. 잠시 바라본 뒤 서랍을 닫았다. 대표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사진 두 장을 번갈아 본다. 민수의 웃는 얼굴, 지혜의 굳은 어깨, 복도 끝에서 이사회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박 대표는 사진을 제자리에 두고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다. 유리창 사이로 햇빛이 깊게 들어온다. 건물 안쪽을 가르며 길게 늘어진 빛이 새로운 시작처럼 바닥에 머문다. 아버님, 또 그 일 나가세요? 큰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식탁 위를 가로질렀다. 명절 아침 떡국 냄새가 퍼져 있었지만 가족들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굳어 있었다. 그래. 오늘 현장이 좀 바빠서. 박 대표는 말끝을 흐리지도 높이지도 않았다. 그는 천천히 검은 장갑을 집어들었다. 장갑 사이로 드러난 손등에는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남아있고 피부는 햇볕에 짙게 그을려 있었다. 아버지, 큰아들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일용직 현장 일하시는 게 솔직히 제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박 대표가 고개를 들었다. 체면. 저도 건설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동료들이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중소건설회사의 과장이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견적서를 보고 거래처 전화를 받는 자리. 깨끗한 셔츠와 반듯한 구두가 익숙한 일이었다. 남편 말이 맞아요, 아버님. 수진이 자연스럽게 말을 보탰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 하시는 게 보기 좋지만은 않잖아요. 우리가 용돈이라도 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 쉬세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용식의 손을 피해 식탁 위만 훑쳤다. 박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국을 한 숟갈 떠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났다. 아버님, 오늘 현장은 어디세요? 둘째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가 그 침묵을 끊었다. 박 대표는 그녀를 바라봤다. 강서구 쪽이야. 아파트 현장. 아, 거기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공정 빠르다고 들었어요. 콘크리트 일정 때문에 다들 고생하던데요. 오늘 바람도 차다던데 조심하세요.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따라 박 대표 앞에 놓았다. 컵에서 김이 가늘게 올라왔다. 지혜야, 고맙다. 박 대표의 입가가 아주 조금 풀렸다. 재호는 출근 준비하고 있어요. 아버님. 둘째 아들 재호는 작은 무역회사를 다녔다. 말수가 적고 불평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 둘 다 일들 열심히 해라. 박 대표는 식사를 마치고 낡은 점퍼를 걸쳤다.
지퍼가 한 번에 올라가지 않아 손이 두어 번 갔다. 수지는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쉬었고 민수는 이미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현관으로 나서는 길, 지혜만이 따라 나왔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구두 주걱을 내밀었다. 아버님, 저녁에 뵐게요. 그래. 너도. 박 대표는 검은 장갑을 다시 한번 여미고 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다. 문이 닫히자마자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다. 정말 언제까지 저러실 건지. 계단 아래 박 대표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소리 없이 흩어졌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다. 사무실에는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고 지혜의 책상 위만 밝았다. 모니터 속 도면 위로 커서가 천천히 움직였다. 수정할 곳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다. 여보세요? 잠깐의 정적 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호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깨진 소리를 내며 꺼졌다. 30분 뒤 응급실 복도. 지혜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흰 불빛 아래 신발 끝만 보였다. 의사는 짧게 말을 마쳤고 그 뒤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화물차, 추돌, 즉사. 안 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제발. 목소리는 복도 끝으로 퍼지지도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잠시 뒤 현관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박 대표였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다. 점퍼 소매에는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고 검은 장갑은 한쪽만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영안실 앞에 멈춰섰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떼고 다시 얹었다. 문이 열렸다. 흰 천에 덮인 몸. 박 대표는 천천히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천 끝을 들추었다. 재호의 얼굴이 드러났다. 눈을 감은 채 잠든 사람처럼 평온했다. 박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칠게 굳은 손이 아들의 손을 감쌌다. 차가웠다. 아빠가 미안하다. 말은 낮았고 끝은 흐려졌다. 복도 반대편에서 지혜가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눈물은 소리 없이 흘렀고 손은 계속 같은 자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잠시 뒤 민수와 수진이 도착했다. 검은 옷을 급히 챙겨 입은 흔적이 보였다.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민수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시선은 자주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일이.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장례식장. 3일 동안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재호의 회사 동료들이 고개를 숙였고 지혜의 회사 사람들은 말없이 등을 두드렸다. 젊은 나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박 대표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을 받았다.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손은 여전히 거칠었다. 절을 받을 때마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지혜는 상복 차림으로 빈소 앞에 섰다. 절을 하고 고개를 들고 짧게 인사했다. 눈은 더 이상 붉어지지도 않았다. 형수님,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민수가 말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말은 짧았고 몸은 이미 다음 조문객을 향해 있었다. 밤이 되자 장례식장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사라지고 냉장고에 낮은 소음만 남았다. 지혜는 빈소 앞에 앉아 영정을 바라봤다. 사진 속 재호는 웃고 있었다.
여보,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날 같이 퇴근하자고 할 걸.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그때 박 대표가 옆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손을 들어 며느리의 어깨에 얹었다. 아버님,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다. 괜찮다. 박 대표의 목소리도 낮게 떨렸다. 아무도 잘못한 거 없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가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수지는 집으로 돌아갔다. 내일 또 와야 하니까요. 조금 쉬어야 해서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지혜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늘 같은 자리의 시아버지였다.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혜는 다시 출근했다. 사무실은 조심스러웠고 사람들은 말을 아꼈다. 지혜는 그 배려를 오래 붙잡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자리를 정리하지 않았다.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다. 차는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아버님, 저 현관문을 열면 박 대표는 늘 거실에 앉아 있었다. 새벽에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생활은 변하지 않았다. 지혜야, 왔냐? 아버님, 밥은 드셨어요? 먹었다. 거짓말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안은 비어 있었다. 식탁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지혜는 말없이 앞치마를 걸쳤다. 미리 해둔 반찬을 꺼내고 국을 냄비에 올렸다. 아버님, 이리 앉으세요. 안 해도 된다. 너도 힘들 텐데. 저 괜찮아요. 불이 켜지고 냄비에서 김이 올랐다. 박 대표는 거실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다 됐어요. 소박한 상이 차려졌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고맙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지, 계세요? 민수와 수진이었다. 왔냐? 형수님도 계시네요. 수진의 시선이 식탁을 훑었다. 저희는 저녁 먹고 왔어요. 그래, 민수는 거실을 한번 둘러봤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죠?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박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둘째도 회사 다니느라 매일 오기 힘들 텐데요. 수진이 말을 이었다. 지혜를 슬쩍 바라봤다. 저희가 더 신경 쓸게요. 지난 한 달 동안 그 말은 몇 번뿐이었다. 저 괜찮아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챙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형수님 회사도 크잖아요. 승진도 해야 하고, 민수는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 그냥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난 여기 있을 거다. 박 대표의 말은 짧았다. 그럼 뭐,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둘째가 워낙 잘하니까요. 우리는 좀 바빠서.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럼 저희는 갈게요. 그래,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혜는 접시를 정리하다가 멈췄다. 아버님, 응. 제가 다닐게요. 괜찮아요. 박 대표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피곤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혜야, 네, 넌 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아버님도요.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다. 밥그릇이 비워지고 불이 하나씩 꺼졌다. 그날 밤 박 대표는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천천히 깜빡였다. 그는 오래도록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등을 돌렸다. 두 달이 더 흘렀다. 지혜의 하루는 늘 같았다. 출근, 업무, 퇴근, 그리고 시댁. 주말이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들렀다.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를 채우고 박 대표의 옷을 세탁기에 넣었다. 거실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었다.
과장님, 정말 매일 가세요? 회사 동료가 물었다. 네. 아버님 혼자 계셔서요. 시댁 큰아드님은요? 지혜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바쁘신가 봐요. 그 말로 대화는 끝났다. 일요일 오후, 지혜는 거실에서 청소기를 밀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지, 계세요? 민수와 수진이었다. 아, 형수님도 와 계시네. 지혜는 청소기를 끄고 고개를 숙였다. 네. 수진은 거실을 한 바퀴 훑어봤다. 집이 참 깔끔하네. 둘째가 다 한 거야? 주말에 시간 날 때요. 둘째도 힘들 텐데. 수진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말과 달리 손은 곧바로 휴대폰으로 향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박 대표가 나왔다. 왔냐? 네, 아버지. 민수가 말했다. 식사하셨어요? 아까 지혜가 해줬다. 아, 그렇구나.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다. 아버지, 그 병원비 얘기 좀 하려고요. 박 대표의 시선이 민수에게 머물렀다. 지난번 건강검진 비용이 좀 나왔던데요. 형수가 다 내신 것 같아서요. 박 대표는 지혜를 봤다. 괜찮아요. 지혜가 먼저 말했다. 제가 낼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민수는 말끝을 흐렸다. 우리도 아들인데 형수님한테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반반 내실래요? 지혜의 목소리는 낮았다. 민수와 수진이 잠시 서로를 봤다. 그게 요즘 애들 학원비도 그렇고 회사도 좀 둘째 회사가 더 크잖아. 수진이 말을 이었다. 연봉도 높고. 민수야, 박 대표가 말했다. 네, 아버지. 됐다. 짧은 말이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가봐라. 박 대표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볼 일 있으면 또 오고. 민수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저희는 갈게요. 문이 닫혔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혜는 서 있던 자리에서 손을 내려다봤다. 아버님. 박 대표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구나.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젖었다. 박 대표는 창가로 걸어갔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정리된 서류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등기 서류, 토지 문서, 계약서. 박 대표는 만년필을 꺼내 메모지에 이름을 적었다. 박지혜. 펜 끝이 종이에서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다. 3개월 후 지혜의 회사 대부건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냈다. 강남 재개발 사업의 하도급 공사였다. 원도급사는 업계에서 소문난 한빛건설이었다. 지혜 씨, 이번 프로젝트 큰데요? 팀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한빛건설이랑 일하는 건 처음이네요. 한빛건설이 얼마나 큰 회사인데 우리 회사 10개는 먹고도 남겠어. 지혜는 계약서를 천천히 넘겼다. 조건은 까다로웠지만 기회였다. 다음 주에 킥오프 미팅 있어요. 한빛건설 본사에서. 본사?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유리 건물? 네. 긴장 좀 해야죠. 그날 지혜는 팀장과 함께 한빛건설 본사를 찾았다. 30층 유리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빛을 튕겼다. 샹들리에 아래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확실히 다르네요. 팀장이 낮게 말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넓은 테이블, 통유리 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강남. 직원이 물을 놓고 나갔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지혜의 시선이 멈췄다. 안녕하십니까.
한빛건설 대표이사 박 대표입니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아버님? 지혜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다. 팀장이 놀라 그녀를 돌아봤다. 지혜 씨, 아는 분이세요? 박 대표가 지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 며느리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한빛건설 임원들, 대부건설 팀장 모두 말문을 잃었다. 며느리요? 네. 제 둘째 아들 재호의 아내입니다. 작년에 재호가 세상을 떠났지만 지혜는 여전히 제 가족입니다. 박 대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용직 현장에서 검은 장갑을 끼고 서 있던 모습이 겹쳐졌다. 낡은 점퍼, 거친 손. 그 사람이 지금 이 회의실의 중심에 서 있었다. 지혜 과장, 앉으세요. 박 대표가 말했다. 회의를 시작하죠. 회의는 차분하게 진행됐다. 공정, 일정, 리스크. 박 대표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질문은 정확했고 판단은 냉정했다. 회의가 끝났다. 그럼 이 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다. 지혜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지혜 과장, 잠깐 남아주시겠습니까?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다. 아버님, 놀랐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세요? 박 대표는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이 회사 창업자다. 30년 전 맨손으로 시작했지. 잠시 멈췄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다. 돈 있어도 사람 위에 서지 말라고. 그리고 그가 지혜를 돌아봤다. 누가 진짜 후계자인지도. 지혜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다. 넌 재호를 보내고도 나를 챙겼다. 계산 없이.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이번 프로젝트 제안서 네가 썼지. 네, 현장을 아는 사람이 쓴 글이더라. 박 대표는 가볍게 지혜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켜보겠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혜 씨, 진짜 몰랐던 거예요? 네,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검은 장갑이 떠올랐다. 그 거친 손이 이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거워졌다. 민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얼굴을 할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민수의 회사 동료가 우연히 한빛건설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졌다. 술이 몇 잔 돌자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박용식 대표님 며느리가 대부건설에 다닌대요. 아, 둘째 아드님 돌아가셔서 그 며느리분 말씀이죠? 네. 박 대표가 며느리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일도 잘하고 사람도 괜찮다고. 근데 박용식 대표요? 한빛건설 그 박용식? 네, 왜요? 동료는 말없이 잔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민수야, 너 아버지 혹시 한빛건설 아니야? 민수는 웃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 일용직 하셔. 아니, 어제 한빛건설 사람들이랑 술 마셨는데 박용식 대표 얘기가 나오더라고. 며느리가 대부건설 다닌다는데 둘째 아들이 작년에 사고로.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너 아버지 성함이 박용식 아니셨어? 민수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확실한 건 아닌데 이름이 같고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전화를 끊은 민수는 곧장 검색창을 열었다. 한빛건설 박용식 대표. 기사들이 쏟아졌다. 인터뷰, 사진, 행사장 단상. 사진 속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아버지? 정장을 입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매, 입가, 고개를 드는 버릇까지 같았다. 자산 규모 수조원, 업계 10위권, 한빛건설 창업주, 대표이사 박용식. 여보! 민수가 수진을 불렀다. 왜 그래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한빛건설 대표래. 말도 안 돼요. 수진도 핸드폰을 들고 검색했다. 몇 초 뒤 말이 사라졌다. 이게 진짜예요? 일용직 아니었어. 다 연기였어. 우릴 본 거야. 민수의 머릿속에 장면들이 겹쳐졌다. 식탁에서 했던 말, 제 체면도 있잖습니까? 며느리에게 병원비를 넘기던 순간, 둘째 회사가 더 크잖아. 그 모든 말들이 되돌아왔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지금이라도 가야 해. 두 사람은 급히 시댁으로 갔지만 집은 비어 있었다. 민수는 차 안에서 박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민수야, 차분한 목소리였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지? 아버지가 한빛건설 대표라는 걸요. 아, 그걸 이제 알았구나.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형수한테만 떠넘기고, 민수야, 네, 넌 네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아버지를 무시한 거예요. 그게 다야? 말이 막혔다. 내가 돈 있는 아버지였으면 잘했을 거냐? 아니요. 그런 뜻은 그게 문제다. 박 대표의 숨소리가 잠시 멎었다. 난 네가 일용직 아버지도 존중하길 바랐다. 돈이 있든 없든. 하지만 넌 체면만 봤어. 아버지, 그리고 동생 죽고 나서 누가 남았지? 넌 어디 있었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달라질 건 없다. 넌 내가 대표인 걸 알고 사과하는 거야. 아버지, 됐다. 통화는 거기까지였다. 차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민수는 핸드폰을 쥔 채 고개를 떨궜다. 우리가 수진의 어깨가 흔들렸다. 뭘 한 거지?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한 달 후 한빛건설 본사 회의실. 박 대표는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대표님, 정말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확실하다. 큰아드님 쪽에서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알고 있네. 법적으로 문제없게만 처리해주게.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넘기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이었다. 한빛건설 지분 60%, 그리고 개인 재산 대부분. 수령인은 박지혜. 민수에게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몫만 남겨두었다. 며느리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아직은 아니다. 박 대표는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빌딩들이 겹겹이 서 있었다. 때가 되면 말할 거다. 그가 맨손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온 시간. 그 시간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일주일 뒤, 지혜는 평소처럼 퇴근 후 시댁에 들렀다. 아버님, 부르셨어요? 한빛건설 대표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그녀의 말투와 걸음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혜야, 앉아라. 박 대표의 표정이 평소보다 단단했다. 지혜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 아버님.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 회사를 정리할 때가 됐다. 지혜의 눈이 조금 커졌다. 한빛건설을 너한테 맡기려고 한다. 잠깐의 정적. 저한테요. 그래, 지혜는 급히 손을 저었다. 안 됩니다. 아버님, 저는 며느리일 뿐이에요. 아주버님이 계시잖아요. 민수는 안 된다. 짧고 단호했다. 그 아이는 아직 돈의 값만 안다. 사람의 값은 모르지. 지혜는 말문이 막혔다. 지혜야, 박 대표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다. 넌 이 일을 안다. 설계도 위에서만 보지 않고 현장을 본다.
땀 흘리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아버님, 능력도 봤다. 마음도 받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박 대표가 말을 이었다. 재호가 살아 있었으면 둘이 같이 이 회사를 맡겼을 거다. 지혜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재호는 없고 난 네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본다. 전 자신이 없어요. 자격은 내가 정한다. 박 대표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넌 충분하다. 아주버님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상관없다. 박 대표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다음 주부터 한빛건설 부사장으로 출근해라. 대부건설에는 내가 얘기하마. 지혜의 손이 떨렸다. 1년 동안 나한테 직접 배워라.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넘길 거다. 아버님, 이건 부탁이 아니다. 박 대표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내 결정이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재호 대신 제가 잘하겠습니다. 안다. 박 대표는 며느리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다. 그리고 하나 더. 네, 아버님. 민수한테는 내가 말한다. 넌 아무 걱정 말고 네 자리만 봐라. 지혜는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에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소식은 곧 민수에게 전해졌다. 박 대표가 직접 불러서 말했다. 민수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민수는 기대에 찬 눈빛이었다.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회사를 물려줄 거라 생각했다. 한빛건설은 지혜한테 물려줄 거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다음 주부터 부사장으로 들어온다. 1년 후에 정식으로 대표직을 물려줄 거야. 아버지, 그게 무슨... 저는요? 저는 아들인데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한테는 법정 상속분만큼 줄 거다. 그걸로 네 사업이나 해라. 아버지!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이에요. 큰아들이라고요. 알고 있다. 형수는 며느리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래, 박 대표는 담담했다. 그런데 왜요? 왜 저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뭘 해줬지?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나 일용직 할 때 넌 나를 창피해했다. 네 체면이 중요했지. 동생이 죽고 지혜가 나를 홀로 챙길 때 넌 뭘 했니? 그건 제가 몰라서. 몰랐다고? 넌 알고도 안 했을 거야. 돈 있는 아버지만 모시려 했잖아. 박 대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는 몇 년이나 줬다. 넌 그 시간 동안 뭘 했니? 나를 무시하고 며느리한테 떠넘기고 병원비 하나 제대로 안 냈잖아. 민수는 무릎이 꺾였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늦었다. 아버지! 나가봐라. 할 말 끝났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수십 년 아들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버려졌다. 제발 아버지! 하지만 박 대표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민수는 몇 시간을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수진도 와서 함께 울고 애원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문을 열지 않았다. 1년이 흘렀다. 지혜는 한빛건설의 정식 대표이사가 되었다. 업계는 놀랐지만 그녀의 능력을 보고 곧 인정했다. 그녀는 현장을 직접 돌았다.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안전을 챙겼다. 박 대표가 가르쳐준 대로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한빛건설은 더욱 성장했다. 지혜의 전문성과 인간미가 결합되어
회사는 업계 5위권으로 도약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민수가 다니던 회사는 한빛건설의 하청업체가 되었다. 현장에서 민수와 지혜가 마주쳤다. 형수, 민수는 초라했다. 그는 이미 회사에서 밀려나 있었다. 아버지 덕에 큰 건설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소문만 무성했고 결국 그것도 없던 일이 되자 동료들은 그를 멀리했다. 아주버님, 지혜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형수, 아버지는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매주 뵙고 있어요.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는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저, 혹시 아버지한테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주실 수 있어요?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주버님,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버님께 직접. 형수도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아버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뭘 원하셨는지. 아주버님, 지혜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안타까웠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날 저녁 지혜는 박 대표를 찾아갔다. 아버님, 오늘 아주버님을 만났어요. 그래,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았어요. 박 대표는 창밖을 바라봤다. 후회해도 늦었다. 아버님, 지혜야, 난 냉정한 게 아니다. 하지만 기회는 공평하게 주었어. 민수는 몇 년이나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선택한 건 그 아이야.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이 오르세요. 넌 다른 선택을 했다. 그게 차이야. 박 대표는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넌 재호를 잃고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 아버님, 이제 이 회사는 네 거다. 잘 키워라. 그리고 재호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네, 아버님, 재호 씨를 위해서라도 잘하겠습니다. 해가 저물었다. 한빛건설 본사 빌딩에 불이 켜졌다. 지혜의 대표실. 멀리서 민수는 그 불빛을 바라봤다. 한때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던,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버린 그 불빛을. 그는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그가 선택한 결과였다.